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저자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18년이죠. 이제 제가 한 6, 7개월 넘게 강의를 이제 안 하고 다른 일 좀 많이 하다가 이제 신년이 왔으니까 이제 명절도 지났고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제 강의를 또 선물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강의는 그렇게 이제 이론에 입각해서 이론적인 어떤 무협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전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실전적인 진짜 소스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알찬 강의가 항상 저희 어떤 이제 모티브고 목표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화를 나눌 이제 내용은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항상 저는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많이 했잖아요. 이제 많이 했는데 SBS에서 법정 지상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매각 사건인 거예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가 진행된다? 어머나? 이랬을 때 어떻게 내가 이제 일단 내 토지를 내가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 하나만으로도 초보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싸게 낙찰을 받아서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괜찮은 기술이고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 오늘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건물만 매각. 내가 이 대표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건물만 매각일 때에도 내가 이런 강의 내용 분명히 들었었어. 그거 뻔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은 다를 것입니다. 그 안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들어가서 디테일한 강의가 될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고요. 본론으로 이제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물 좀 드시면서 차근차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다, 소화를 시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정을 해볼게요. 갑소유로 인정되는 토지 위에 갑소유로 인정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지만 을이 건물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개의 독립된 자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이 갑의 토지만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자, 그 전제하에 토지만 경매로 낙찰을 받을 시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요하는 초점은 뭡니까? 그쵸?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지상권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할 수가 있다,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법률로 정한 조건에 부합이 되면 땅지자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 보통 우리가 그냥 지상권이 있어요. 이건 약속에 의해서 등기하는 거예요. 약속, 계약. 근데 이번에 법률의 규정. 약속한 적이 없는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틀려졌을 때 건물을 부신다? 아니, 따져보고 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게 강제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갑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만 낙찰을 받을 때는 무엇을 따져봐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무엇을 따지죠? 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따져봅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왜?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 성립 안 해야만 내가 건물을 철거시키고 그냥 나대지 상태로 매매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3억짜리 토지다, 내가 1억에 낙찰 받았어. 건물을 철거했다, 얼마에 팔 수 있다? 3억에 팔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보통 토지와 건물만 매각되는데 우리가 보통 토지만 매각되는 걸 낙찰을 받느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3억짜리 토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억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3분의 1 가격의 낙찰을 받았는데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해버려 건물 철거라고 못해. 아 이런 망했다. 너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지상권, 이제 지상권이라는 것은 5년, 15년, 30년 단위로 결정이 되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절망할 것인가? 아니죠. 뭘 해야 되냐? 현재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토지 소유자인 여러분이 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갑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죠. 땅을 사용하는 금액을 내야 되겠죠. 야 그래 네가 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30년 동안. 근데 30년 동안 땅을 사용하는 지료를 주셔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협의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판단님한테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서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낙찰가가 아니라 토지 감정을 합니다. 이제 3억이 되겠죠. 뭐 3억에서 조금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합니다. 판사가. 그러면 이 3억에 만약 이게 대지라면 임야가 아니고 산이 아니고 논이 아니고 밭이 아니고 네? 대지라면 그러면 연 4% 결정이 됩니다. 아 선생님 내가 투자를 해서 연 4% 수익이면은 그래 은행보단 낫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게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좋은 것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 물어보세요. 3억에 4%면 얼마입니까? 예? 얼마예요? 1200만 원입니까? 1200만 원? 연? 맞나요? 자, 근데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자, 3억에 4%로 1200만 원은 달라짐이 없습니다. 근데 투자 금액은 1억밖에 안 들었어. 그쵸? 3분의 1 가격에 샀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실질적인 연수익률은 4%가 아니라 세배빵 특이해야죠. 몇 퍼센트입니까? 12%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12%면은 굉장히 우수한 두 자릿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이제 그 오피스텔 사보세요. 4% 나오면은 땡큐예요. 다가구? 평균 다가구 임대 수익률? 우리가 매매로 사는 것들 4%? 네, 그 정도 평균 될 것입니다. 12%예요. 12%.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쨌든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토지 위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는 거잖아. 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경매로 넘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넘어갔잖아. 그럼 자기의 어떤 경제력이 굉장히 악화되었다는 것이고 자기가 어떤 지료를 낼 수 있는 자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료가 원만하게 자기가 이끌면 되겠습니까? 안 나온다. 안 줘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이때 안 주면 또 땡큐예요. 2배의 수익을 다시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료를 주면 땡큐고 안 주면 더 땡큐. 더 땡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어떤 논리에서 선생님? 이건 제 이제 1% 실전 경매 강의 우리 옥션 홈페이지에서 풀버전, 요 이제 좀 고가의 강의 풀버전 안에 들어있는 기술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를 했다가는 저는 지금 정말 이제 몰매를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생략을 하고 제가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자, 이번에는 자, 갑소유로 인정되는 건물이 있고요. 갑소유로 인정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갑소유의 토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집중하세요. 갑의 건물만 경매가 진행된다. 자, 이때는 법정지상권을 줄여서 법직권이라고 적겠습니다. 반드시 필 맞나요? 반드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내가 건물만 건물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이 반드시 성립해야 됩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건물을 아무리 싸게 낙찰받아도 그 건물은 휴지가 됩니다. 부셔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반드시라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더 투자를 못하겠죠.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부가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건데 건물 점점 노후돼서 휴지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아파트 사는데 건물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아니, 아파트라는 집합 건물은 토지를 대지권으로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앞에 마트가 들어온다? 여기 생긴다? 네? 뭐 트리플 역세권이 됐다?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요?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요?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이 절대 건물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더더군다나 이 토지를 낙찰받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낙찰받는데 법정 지상권이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데 이거 한 번만 빅사야 돼도 소송에서 내가 만약에 법정 지상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중소급 이상도 함부로 투자를 안 해요. 아예 제껴버린다.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경매 공부하시려고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면 강사가 누군지를 따져볼 필요 없이 아무 강의나 들으세요. 어차피 똑같아요. 실제 실무를 정말 제대로 심화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강의가 그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의 기록들 가지고 이론에 입각해서 막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그러면서 이제 이론, 그러니까 흥미를 이해하는 거지, 흥미를. 그러니까 자기가 해본 적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론적인 얘기들을 막 가르쳐.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무, 기지권, 예? 토지 별도 등기. 여러 가지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거기다 더 가서 MPL도 딱 찍고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가르쳤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 유치권이 어떤 것인지, 어떨 때 성립하는지, 어떨 때 성립 안 하는지.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유치권을 무너뜨리고 하는지에 대한 기술은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배우는 것은 판례를 통한 무협지 같은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못해줘. 왜? 안 해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건물만 매각할 경우에는 이거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바로 쭉 갈게요. 법정 지상권 성립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 건물만 매각으로 나왔을 때 법정 지상권 성립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안 해. 그러니까 다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또 딴 데로 돌아와 버린단 말이야. 거기다 더 나아가서 건물, 철거, 청구, 가처분까지 박혀있다. 여러 가지 가처분 중에서 건물, 철거, 청구권, 건물, 철거, 가처분은 후순위라도 말수가 되지 않아요. 우리 권리 분석상 절대 말수가 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건물, 청구, 가처분이 뭐냐? 건물을 철거하라는 청구의 소송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거래를 할 때 조심하라고. 그럼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승소하면 내가 낙찰받고 있어도 내 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어도 건물은 휴지가 됩니다. 이 두 개의 조합에 건물만 매각 사건이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것까지 강의한 사람은 한번 찾아보세요.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 이거 매력있다. 그쵸? 이거 매력있다. 자, 그 전제하에 이렇게 해볼게요. 그 전제하에 이게 만약에 A, B, C, D, E, F 각각이 부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죠. 즉 무슨 말이냐? 집합 건물이라는
더 쉽게 구분 건물이라고. 아니 더 나가서 다르게 표현해볼게. 또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제 좀 이해된다. 아무것도 몰라도 각각의 호수가 독립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집합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공법상 4층 이하일 때는 우리는 다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세대를 보고 빌라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5층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는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랬을 때 보통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케이스냐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호수별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독립되어서 구분지어서 구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잘라놓은 거죠. 그러면 각각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여차여차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FDCB 이렇게 FDCB를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다 가정을 해볼게요. 이 호수를. 그리고 각각 감정가는 1억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 이런 물건이 막 12%, 8%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12% 받았다고 해볼게요. 1억에 12%면 얼마일까요? 그쵸? 1,200만 원입니다. 그럼 4개를 낙찰받았으니까 곱하기 4 얼마일까요? 4,800 맞나요? 여러분들은 4,800만 원을 들여서 4개의 호수를 낙찰을 받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보통 임대료 시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4하면 얼마일까요? 보증금 4,000에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4,800만 원을 투자했다. 근데 어떻게 좋아요. 선생님 정말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현금 대출이 없다라는 건 이자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금 딱 4,800만 원. 우리 보통 서민들이 이 정도의 유동성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40대 50대에서도. 근데 월 보증금 4천만 원. 4천만 원 들어왔다? 월 200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800만 원 투자가 되는 거야. 그쵸? 800만 원 투자한 거야. 어차피 이 사람들이 나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 임차인 들어왔을 때 그 사람 보증금을 또 메꾸면 되는 거니까 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800만 원 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야. 4천만 원에 800만 원을 투자해서 200만 원을 받는다. 달달이? 우와 정말요? 그럼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는다. 볼까요? 왜 가능한 것인지. 건물 철거점은 가처분까지 있었다. 원고가 승소했다. 건물을 철거하라고 한다? 전 이렇게 얘기할게요. 철거하세요. 법정 지상권 성립해야 되는데 안 한다. 네, 철거하세요. 저 바쁩니다. 그래, 그럼 철거해야 되는데 지금 E라는 호수와 A라는 호수를 냅두고 이렇게 자른다고 건물을 상식적으로 우리는 만화를 봐도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E라는 여기는 뭐예요? 공중부양하고 있습니까? 다세대 아파트를 자른다? 그 호수에만 빌라를 자른다?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갑이란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실효 청구 소송 해야겠죠? 그렇죠? 돈 내라고. 그럼 지료 한번 계산해볼까? 자, 우리는 이제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100평이면은 이 100평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호수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나눠갔습니다. 뭘로? 대지권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밑에도 6개로 쪼개져 있겠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6개로. 6개 중에서 4개를 받았잖아. 그렇죠? 먼저
1억짜리잖아. 1억짜리. 이 토지를 만약에 이 토지도 1억짜리라고 감안해 볼게요. 그럼 1억을 나누기 6하면 어떻게 되죠? 1600만원 맞나요? 각각 호수마다 독립 평수라고 하고 같은 대지권을 가졌다고 했을 때 1600만원짜리 평수를 가졌겠죠. 토지 소유권에. 그렇죠? 그럼 1600만원 곱하기 4. 난 4개를 받았으니까. 그럼 얼마죠? 얼마가 되는 거죠? 6,4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6,400만원, 여기가 대지라고 해보자. 대지라고. 대지, 당연히 대지가 된 다음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대지입니다. 대지라고. 그러면 4% 연? 얼마가 될까요? 256만원. 많이 나와봤자 연 256만원의 지료가 떨어집니다. 이거를 월로 따지면은 25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은 월 21만원만 내면 돼요. 그러면은 20만원 돈이죠? 20만원. 그러면은 200만원에 20만원을 빼면은 얼마? 18만원이 아니고 큰일 나려고 180만원이 되는 거야.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야? 800만원이 맞나요? 그리고 월 180만원이 들어온대. 와, 180만원이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투자가 가능해.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냐? 많이 나와요. 아파트도 나오고 빌라도 많이 나옵니다. 이번 연도도 계속 봐보세요.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생각보다 실무를 정말 하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실무 능력이 생각보다 강의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실전 투자가 보통 일반 물건. 강의는 되게 잘해. 근데 내 제자들은 결국 그게 들리게 되는 건 일반 물건인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나도 안 해봤고 실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그래요. 굉장히 저는 그렇더라. 이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제 책을 보고 우리가 보통 민사집행법, 민법 그리고 공법을 가미해서 그리고 이제 뭐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공시법도 가미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강의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이상의 기술들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투자예요, 이게. 그쵸? 그러다가 나중에 토지 소유자에게 뭐 이제 매매를 하면서 정리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수익을 올리다가.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런 이제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전부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얘기 할게요. 여러분들이 물 한잔 하시고, 잠시 이제 머릿속을 또 한번 비워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각조각 경매 공부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사고 납니다. 공부할 거면 정말 제대로 퍼펙트하게 공부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 얘기할 거는 저는 2020년만에 손을 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2020년도를 정말 손 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2020년도의 플랜으로 국토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 최상위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담긴 것이죠. 20년 단위로 만듭니다.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지금 2018년도입니다. 2년 남았습니다. 지금 18년도, 지금까지 이 국토종합계획상 어떻게 개발하고 어디는 보존할 것이고 어디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대로
70% 이상 그대로 다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30%는 다음 2020년도 이후에 새로운 20년 단위의 플랜, 새로운 이제 플랜이 나왔을 때 계속 이어서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국토종합계, 이제 토지공법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공법.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 그래, 경매 기술만은 할 수 있는데 이 토지공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리고 이 토지공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부동산의 신의 책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토지공법 책입니다. 경매 서적 아무리 뒤져봐도 저 말고 없었습니다. 이 토지공법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1% 실전 경매 강의 풀버전 안에 이 토지공법에 대한 강의를 해놨거든요. 70% 이상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 이제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한 계획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시, 군 단위로 이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다시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듭니다. 도시 기본 계획을 좀 더 세분화해서 어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신도시를 어떻게 낼 것인지, 어디에 낼 것인지, 어디를 도시로 개발할 것인지, 어디를 보존할 것인지 좀 더 그 지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짜는 것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그리고 그 밑에 수도권끼리 모여서도 수도권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수도권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보존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아래 또 도시 관리계획이 있고 또 내려가자면 지구단위 계획 되어갖고 많이 있는데 팩트는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을 보일 수 있는 돈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말씀드릴까? 여러분들이 각각 공무원들과 친해지려고 그래요. 공무원들과.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공무원이 이거를 토대로 다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투자라고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거 여러분들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소리,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 일하기 위한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는 것도 이 안에서 내가 맡은 업무 안에서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친해지려고 하면, 이왕 친해질 거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친해지는 거야. 와, 그것도 계속 친분 유지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얻을 거니까. 내가 만약에 강원도 어느 쪽에 있는 공무원 한 명만 동창으로 친해. 근데 거기가 보전을 위한 구역이야. 별게 없어. 그럼 그 공무원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팩트는 공무원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토지공법을 공부를 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익혀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해석하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여기 신도시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뭐 암호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전 국토를 내가 다 뒤지면서 다닐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전국의 공무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정말 토지 투자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에 보고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뉴스에 났을 때, 기사가 터졌을 때,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막 이거 여기 사야 된다, 여기 사야 된다 몰릴 때, 그리고 땅 파는 데 막 모여, 막 계약서 쓰느라 진짜 바빠요. 진짜 막. 네? 그럴 때 이거에 보고 제대로 투자한 사람들이 그래 이제 팔 때 됐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투자 황금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야죠. 반대로 가야죠. 왜냐면 이 국토지공법의 이 내용들은 공간 구조, 공간으로 어떻게 쪼개서 어디에 신도시를 만들 것이고 어디로 좀 축소시킬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간적 구조, 시간적 범위 안에서도 또 짜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지가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체에 떴을 때 그때 바라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하셔야죠. 네?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국토종합계획 50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 중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것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페이지만 두고도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드릴 정보도 있고. 자, 여기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 동해안 쪽은 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한다고 해놨었어요. 국토종합계획에. 아니나 다를까 동해 쪽에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럼 투자를 해야 돼. 그냥 거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또 그 안에서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또 투자 가치가 틀려지기도 하고 좋은 곳이 나오지만은 거시적 관점에서 볼게요. 발전소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발전소가. 그런 쪽에 실제로. 그렇죠. 그대로 다 실현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발전소는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돌아가.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곳에 토지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고정인구냐 유동인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정인구는 여기 와서 사는 거야. 그럼 도시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도시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쵸? 유동인구는 뭐예요? 아, 놀러 갔다 오는 거. 네? 놀러 갔다 오는 거. 그럼 싹 들어왔다 싹 나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를 만든다? 조금 틀리죠. 대화가. 그걸 이제 유동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발전소는 인구의 유입 자체가 일단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아주 몇십 년 전에 판단을 했었어야지. 그 다음에 남해 쪽은요. 남쪽. 우리 남쪽은 이제 세계적 해양, 관광, 휴양지대로 조성을 하겠다고 적어놨어요. 국토종합계획. 그럼 관광은 뭐예요? 유동인구잖아, 유동인구. 그러니까 조금 순위를 제껴놓는다. 제껴놓고. 그리고 이제 남북교류 접경 벨트 북쪽은 이제 남북간 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하고 비무장지대 생태 자원 보전 및 녹색관광 육성하겠다. 보전은 뭐예요? 개발을 하겠다는 거, 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전을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제껴줘.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수도권 정비 계획을 봤을 때 디스플레이 산업은 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주에 가면 LED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정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교화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을 올리는 고정인구가 들어오는 땅값을 올리는 4대 개발은 산업단지, 신도시, 대학교, 관공서, 이 네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쪽은 국제 비즈니스 거점 및 환항의 협력 체계 조성. 국제 비즈니스 거점, 송도 신도시 만들어졌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초인류 첨단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대요. 인천 쪽 산업단지가 얼마나 많아요. 인천 쪽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최소한 그냥 아주 한 페이지만 봤어도 이쪽을 1순위 투자 포인트를 찍고 이쪽에 도시기본계획을 보고 투자 포인트를 찍어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공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뭐 어려운 얘기 나오니까 힘들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우리 회사랑 이름이 비슷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임야 같은 거 산에 사가지고 여러 명한테 지분으로, 실제로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지분으로 그냥 막 파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안양역이 있어요. 안양역이 있고 이쪽에 또 새로운 역이 생긴다는 전제에 여기서 인터체인지가 있고, 아 좋지, 뭐 역이 있고 여기 하나 더 생길 거고 인터체인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산로야. 이 등산로에는 이마를 팔고 있더라고, 지붕을 쪼개서.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데, 여기 앞에 바로 아파트 단지가 있어. 여기 하나 더 생긴데, 인터체인지가 있어. 아이씨. 이거를 계약한 거야. 자, 산이에요, 산. 진짜 이걸 몇십 배 뻥튀기해서 지금 팔고 있는 것인데,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여기가 어떤 땅이었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토지공법만 공부하면 이런 것들 빠삭하게 다 알게 돼요. 개발 제한 구역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그린벨트, 우리가 그린벨트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풀리기도 해요. 근데 이 물건은 또 공익용 산지야. 사익용 토지가 아니고 공익용 산지였고, 거기다가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자연녹지 지역은 필요에 따라서 4층 이상의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에요. 아파트 못 지어요. 그리고 과밀업제권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 산이 개발이 되려면 미리 국토종합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개발할 계획이 예전부터 있었다면 미리 여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든 거나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성장관리권역으로 해놔요. 성장관리권역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곳이야. 그러니까 신도시, 산업단지, 관공서, 대학교, 성장관리권역이 아니면 절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아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과밀업제권역인 거예요. 과밀업제권은 더 이상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곳이란 말이야.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아셨습니까? 과밀업제권역이야. 거기 하천구역이고 자연녹지고 문화재 보전 검토구역이에요. 그리고 등산로야, 등산로. 절대로 개발되지 않아요.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지공법 그걸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토지공법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알고 있으면은 어느 땅이 개발되고 어디가 개발되지 않을지도 미시적으로 알게 됩니다. 미시적으로. 제가 그래서 2020년 지나서 그 이후 국토종합계획 플랜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만 해도 급성장하던 시대였어요. 막 성장하던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적 개발로 갔어요. 굉장히 많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보세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개발하고 아파트 계속 신도시, 아파트 계속 올렸죠. 네, 건설업계 살아남기 위해서 공급 과잉이라고. 근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제가 장담할게요. 반드시 2020 국토종합계획 플랜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플랜이 나왔을 때 축소도시 지점이 나옵니다. 축소한다는 거예요. 뭐 이제 고착형 축소도시, 뭐 점진형 축소도시, 급속형 축소도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플랜이 나왔을 때 한번 봐보세요. 이제는 축소도시입니다. 축소하는 곳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인구를 계속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도시를 축소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므라든다는 겁니다. 커지는 게 아니라. 보령, 익산, 김제, 정읍, 남원, 나주, 논산, 공주, 문경, 상주시, 그리고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태백시, 택배가 아니고 태백시, 삼척시, 동해시, 좀 지도랑 위치가 안 맞아도 좀 이해해주세요. 동해시, 김천까지 적었고, 그 다음에 영천시, 경주시, 그리고 밀양시, 마지막 여주시 쪽 전부 다 축소도시로 계획될 것입니다.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공급 가능으로 축소 도치를 찍힐 곳이 이곳입니다. 투자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양적 개발이었다면 이번에 새로 나올 국토종합계획은 반드시 질적 발전입니다. 더 디테일해질 거예요. 더 디테일해질 거예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차라리 양적 개발을 하던 시대에는 좀 쉬워요, 투자하기가. 뭐가 돼도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퍽퍽퍽퍽퍽. 이젠 질적 발전으로 갑니다. 더 디테일해지고 여러분들이 더 세분화해서 쪼개서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깊이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투자가 성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다를 겁니다. 아무튼 축소될 도시입니다.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새로운 플레이 나왔을 때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인데, 이런 어떤 기획부동산한테 또 당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시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토지공법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거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회사랑 굉장히 비슷한 이름인데 그 기획부동산의 한 사람이 되게 양아치처럼 생겼대요. 말하는 것도 되게 양아치 같고, 내가 부동산 토지만 19년 하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대. 난 여러 대 귀싸대기를 날려야 돼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당하려고 하면 토지공법 공부하시고, 우리 옥션 홈페이지 1% 실전 경매 강의, 그 안에 토지공법, 경매에 대해서 완전 초보부터 완전 성숙의 단계까지 전부 다, 완전 초보부터, 바닥부터 그 마지막 단계까지 전부 다 익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공법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큰 어떤 세상을 좀 더 매크로하게 쳐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될 것이고, 디테일한 기술까지 여러분들이 갖추게 될 것이에요. 근데 다만 좀 고가입니다. 근데 중개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대표의 1대1 컨설팅 제한 물건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하기 시작한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옥션 홈페이지에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물건들을 공지를 띄우고, 보통 이제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 뭐 전원주택, 뭐 대출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현금 투자 4,800만원, 단타환금. 양평은 단타환금이 정말 잘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양평만큼 전원주택이 거래가 잘 되는 곳이 없어요. 에일리언이 와서 폭발을 하지 않는 한 강남이 떨어져도 양평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타로 제가 그때 양평 물건 굉장히 많아서 강화면이었나? 그거는 1억 3천 수익, 4,800만원 투자. 물론 대출을 활용합니다. 1억 3천 수익. 그러면 몇 배 수익입니까? 3배가 조금 안 되죠? 맞나요? 1억 3천에, 그러니까 5,000배 보자. 그러면 얼마예요? 5,000여 배인데 1억 3천 수익이니까 계산이 안 되네. 4,800만원 투자하고도 1억 3천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래. 말 그대로 내가 적어놓고 지금 당이 좀 떨어져갖고 4,800만원으로 1억 3천만원을 버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보통 수수료를 이건 뭐 800만원이었을 거예요. 이게 아까워서 갑자기 못하겠대요. 다른 분이 하시면 돼요. 항상 이 대표 1대 컨설팅 제한 물건은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자, 수수료가 많이 비싼 것 같다. 좀 깎아달라. 근데 지금 버는 돈이 4,800 투자세 1억 3천의 단타 수익. 제가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것까지. 근데 수수료가 비싸다. 이게 실수요자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수요로 내가 살 아파트를 사거나 빌라를 사거나 단독주택을 살 때 수수료 조금이라도 아끼면 내가 전자제품이라도 하나 더 살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말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에 수수료 800만원이 비싸다? 때로는 취득록세가 또 비싸다 그래.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도 주택인데 토지의 평수가 너무 크면은 토지 따로 취득록세를 부과하고 뭐 4.6%, 건물 따로 1.2% 평수 이렇게 또 가다 보면 취득록세가 굉장히 비싸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취득록세가 너무 비싸다. 이건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를
따져보는 데 있어서 어떤 타당성, 마땅함,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사람의 말대로 이 과정을 거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의 기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치는데 달을 가리키는 제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거죠. 1% 강의도 비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버는 돈에 비교했을 때 정말 쥐꼬리만한 돈이거든요. 하실 거면 제대로 공부하셔서 제대로 된 조사하세요. 너무 사고가 많이 나고 또 내가 잘 모르면 여러 사람들이 행운이라 치고 나한테 다가와서 사기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때 내가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내 주변에 전문가라고 있지만 이 세상에 전문가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 지인이랑 또 얘기 들어보면 또 이상한 소리에 그냥 부정적인 소리 하거나 아니면 괜찮다고 하거나 근데 그 사람의 지식도 그렇게 믿을 만한 지식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가 제대로 공부하는 게 낫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됐으니까 헬스만 끊지 말고 헬스만 새롭게 끊지 말고 이제 열심히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하셔서 제대로 된 어떤 투자로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확대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많이 마르네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또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좀 체계적인 강의는 아니에요. 좀 말을 하다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 근데 그게 또 더 재밌다고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저는 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의 진저자 우리옵션 이성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